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세종실록 제19부 북방의 영웅들 김종서와 이징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433년 12월 김종서가 함길도 관찰사로 임명되면서 본격적으로 육진 개척에 대한 과업이 시작이 되었죠. 비록 김종서는 문관이었지만 변경의 문제를 상당히 훌륭하게 처리해 나가서 세종의 기대에 부응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실제로 여진족과 전선을 맞대면서 창칼을 써가면서 무력을 사용해야 되는 일도 제법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을 누군가가 담당을 해줘야 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제 행동대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해줬냐? 실질적으로 김종서를 도와서 군을 지휘할 무장, 그 사람이 바로 이징옥이란 인물이었어요. 자, 이징옥이 누구냐? 이징옥은 갑사 출신으로 묵과에 응시해서 급제한 전형적인 무장의 길을 걸었던 인물이었죠. 참고로 그의 형이 사군 개척에서 참전을 했던 인물 중 하나예요. 이징옥은 최북단 경원에 부임을 해가지고 10년의 세월을 정말 그 어떤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고 복무를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북방 경력에 있어서 전설적인 커리어를 가진 인물이었죠. 그런 만큼 이징옥은 굉장히 심정이 굳세고 강인했을 뿐만 아니라 또 나름 백성들의 고통도 헤아릴 만큼 상당히 사려 깊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인품도 굉장히 훌륭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징옥은 그 특유의 강단 있는 성품으로 인해서 종종 높으신 분들과 충돌을 일으키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윗사람들하고 트러블을 일으킨다는 점에서는 이순몽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이순몽과 이징옥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거예요. 이순몽은 좀 속된 말로 인성질을 하다가 그렇게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고 이징옥은 반대로 굉장히 의협심이 강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이순신과 비슷한 그런 면도 있어요. 1432년 11월, 그러니까 이징옥이 함길도로 파견되기 약 한 1년 전입니다. 그 무렵에 이징옥이 병조 참판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요때 명제국에서 윤봉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신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이징옥을 접반서로 임명을 해가지고 윤봉을 수행하도록 명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윤봉이 뜬금없이 함길도로 가요. 아니 명예사신이 함길도에 도대체 왜 가냐 거기를. 이유가 뭐였냐면은 굉장히 사적인 이유였는데 사냥용 매인 해청, 이게 원 제국 시절부터 정말 유명했잖아요. 고려에서 잡히는 해청이 당시에도 정말 이제 최고의 상품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함길도 쪽을. 그러면서 윤봉이 함길도 각지를 돌면서 그야말로 온갖 민폐를 저지르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민가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무단으로 개를 끌고 와가지고 무리를 일으킨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집 개를 엄연히 사유재산인데 그거를 마구잡이로 끌고서 자기 소유로 하려고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인이 난리가 나가지고 막 우는 소리를 했죠. 자, 그랬더니 이징옥이 밤중에 몰래 어떻게 했다. 그 개를 다시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정말 대담무쌍한 행동을 해줬다라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징옥이 아뢰기를 윤봉이 경원부에 이르러 절제사 송희미에게 개를 달라고 청하므로 신이 말림에서 말하기를 이미 칙서가 있고 또 나라의 명이 있으므로 사례에 비추어 그것을 조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뭐 칙서가 있고 나라의 명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중에 이제 하도 명예 사신들이 와가지고 폐악질을 부리고 다니니까 결국에는 이제 조선에서도 이와 관련해가지고 좀 이제 명조정에다가 통사정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명예 황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직접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아니면은 굳이 사적인 부탁을 들어줄 필요 없다. 명예 사신의 사적인 부탁은 꼭 들어줄 필요는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황제가 이미 한번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얘기를 한 거죠. 또 경성군에 이르니 두목으로 하여금 백성의 길을 빼앗아 오게 하여 매우 사랑하므로 뭐 잡아먹으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고 자기가 이제 키우려고 빼앗아 갔던 것 같아요. 신이 슬며시
그 주인에게 일러 훔쳐가게 하였더니 이게 몰래 빼가지고 가져가게끔 했던 거죠. 윤봉이 노하여 말하기를 재상은 어찌 이처럼 사리를 알지 못하오 어찌하여 한 마리의 개를 아끼시오 하였다. 근데 누가 누구 보고 사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하여튼 뭐 이런 대단무쌍한 행동도 했다라는 거죠. 본래 의협심이 강했던 이징옥은 명예사신 윤봉의 행태가 아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징옥은 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해청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잡게 될 경우 명예사신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야, 조선에 가봤더니 거기 정말 해청이 많이 나오더라. 우리 가가지고 한몫 잡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해청이 최대한 안 잡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조선에는 해청이 잘 안 나온다는 것을 보여줄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징옥은 일부러 어렵사리 포획한 해청을 풀어주는 그런 엄청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이징옥의 행동을 알게 된 윤봉이 길길이 날뛴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죠. 자, 관련된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도순찰사 유은지가 당초에 신더러 말하기를 해청은 3년만 잡으면 족하고 지나치면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순찰사도 뭐 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 너무 많이 잡지 말고 한 3마리까지만 잡어. 그랬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해청 사냥에 나섰는데 뒤에 경성 사람이 해청 1년을 잡았으므로 신이 숲속에 숨겨두고 비밀히 응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거짓 말하기를 이것은 해청이 아니라 바로 제강이다 하며 놓아보내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징옥은 아마 그냥 한 마리 더 잡게 할 생각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순찰사는 3마리 정도는 좀 이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거 아예 그냥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거 요구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국가적인 행정력 낭비 플러스 비용 낭비 플러스 백성들이 겪어야 될 고충 등등 그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아예 이참에 해청이 나오지 않다는 것처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잡은 걸 놔줘 버렸어요. 그래서 놔주기 전에 일단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 조련 전문가인 응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해청이 맞냐? 아마 이제 응사는 해청이 맞다고 했겠죠. 그러자 이제 이징옥이 뭐라고 하냐면 너 입 다물고 있어 하고서 어떻게 했다. 바로 그거를 날려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윤봉이 난리가 나가지고 야 그거 해청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이징옥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 저게 겉으로 보기에는 해청처럼 생겼는데 제강 쉽게 말해서 때깔만 비슷한 짝퉁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짭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응사한테 좀 전에 확인했어요. 하면서 이런 이제 쇼맨식으로 보여주면서 그 해청을 날려보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 디탈이 얻기는 힘들겠죠. 아, 이징옥은 이게 해청이 아니다. 그냥 뭐 때깔만 비슷한 잡종이다라고 둘러대긴 했지만 윤봉도 나름 또 해청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일 텐데 그리고 또 뭐 이런 걸 갖다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좀 문제가 커져가지고 조선 조정에서 이제 문책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은 이징옥의 선의는 그래도 참작을 할 만한데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는 간다. 하지만 당시 세종이 얼마나 명제국 사신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는 중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 이징옥이 저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한 방이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우려했던 바도 맞는 말이고 또 이징옥이 했던 것도 맞는 행동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세종은 국가 지도자니까 뭐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냐면은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세종이 이징옥의 직첩을 거두고서 외방에 보내버리는 처벌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이징옥이 한 행동이 얼마나 엄청난 거였냐면요. 고려 말에 이조년 이 사람이 이제 문학 시간에 한 번쯤 언급이 되는 인물이잖아요. 바로 다정가라는 시를 쓴 사람이죠. 중양 시절에 활동했던 인물이고 그 이조년의 손자가 그 유명한 이님입니다. 이조년은 또 엄청난 청백리로 유명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조년이 응골방이라는 것을 집필을 했는데 이게 존 매의 기준을 기술한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는 바로 저 사진 속에 문구가
어떤 매가 이제 좋은 매냐 그런 것들은 이제 기록으로 남긴 건데 나름 고위 관료가 매의 그런 외모 그 다음에 어떤 게 좋은 매냐 이런 걸 기술을 할 정도로 당시 관료들 사이에서는 해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원 제국이 원체 매사냥에 있어서 정말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고려에다가 해청 요구를 정말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개인적인 취미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해야 될 그런 프로젝트가 돼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입장에선 갑갑한 일이죠. 이게 무슨 생산성이나 효율성 있는 일도 아닌데 따지고 보면은. 자, 그래서 이 해청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가 있었고 또 이 해청을 잡는 것이야말로 하나의 출세의 기회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풍토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관료들이 너도 나도 해청 한 마리만 잡아서 나도 한 마리만 잡아보자 그렇게 해서 출세 좀 해보자 하면서 난리 법석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히려 이징옥은 처벌을 감수하고서 잡은 해청을 놓아주는 대범한 행동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저 같았으면 그때 잡은 해청 가지고서 아니 해청이 뭐야 대강 때깔만 비슷한 거 잡아도 해청이라고 우겼을 텐데 하여튼간에 이런 거 보면 정말 이징옥이 열혈남아 아주 의협심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대가로 이징옥은 파면을 당했지만 아무튼 그의 능력을 알아봤던 세종 얼마 안 가서 다시 이징옥을 복직을 시켜줘요. 그러면서 영북진 절제사로 임명을 하게 됐다는 거죠. 직접 이제 옷도 하사해주고 할 정도로 나름 또 이제 세종이 이징옥을 괜찮게 봤던 모양이에요. 1433년 11월 이렇게 북방으로 떠나게 된 이징옥은 얼마 후 이곳에서 김정서하고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징옥이 김정서보다 한 발 빠르게 그냥 살짝 빠르게 이제 먼저 북방에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김정서가 오게 된 건데 본래 무장으로서 잔뼈가 굵은 이징옥은 자신의 상관으로 온 사람이 이거 천상문관에다가 체격도 왜소한 김정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를 좀 다소 가소롭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징옥은 김정서가 강단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김정서 역시 이징옥이 무력뿐만 아니라 인품 또한 훌륭한 무장이라는 것을 파악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김정서와 이징옥은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알아보고 존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육진 개척의 과업을 정말 훌륭하게 달성을 해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김정서가 문관으로서 육진의 전반적인 행정을 처리했다면 성곽도 수축하고 거기에 이제 주민들도 입주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시설, 생활기반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보급품도 조달하고 이런 거 이제 다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김정서가 전부 커버를 했다면은 이징옥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병마를 조련하고 무기 제작하고 여진족하고 전투 벌이고 그런 일들을 담당했던 인물이 바로 이징옥이었다는 거죠. 당시 여진족들 사이에서 이징옥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명 함길도 멧돼지를 통했다는 거죠. 여기에 김정서 특유의 위험과 강단이 더해지니 점차 육진 일대의 여진족들은 평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1440년 7월 하지만 힘을 가진 자가 오랜 세월 동안 병경에 머문다라는 것은요. 아무래도 좀 이제 중앙 입장에서는 껄쩍지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건데 이렇게 병경에 강성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모험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군벌이 되는 거고 또 그런 군벌들이 나라를 차지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비록 김정서가 세종의 신임을 크게 받고 있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너무 오랜 시간을 변방에서 지내다 보니까 점차 그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인물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회령 절제사 박호문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박호문이 사군 개척 때도 참전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김정서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회령 절제사에 올라오게 됐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박호문이 김정서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박호문은 약간은 좀 이순몽과였던 것 같아요. 평상시 개인 생활이라든가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근무 태도가 영 그다지서 좋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김정서가 이걸 가지고서 좀 이제 속된 말로
고라니질을 한 거예요. 가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좀 갈군 거죠. 너 왜 근무태도 그러냐? 복장은 왜 그렇게 불량하냐? 너 자꾸 쓸데없이 관사 증축하고 그럴래? 내가 그런 사치스러운 거 하지 말랬지. 이런 식으로 이제 김종서가 계속 이제 박호문을 좀 갈군 거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앙심을 품은 박호문은 중앙정계의 김종서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던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전 회령 절제사 박호문이 석강을 통해 신에게 말하기를, 이 석강은 조석강이라는 사람이고 이때 이제 파견돼서 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조석강이라는 사람이 세종의 말을 갖다 이제 전달을 해주는데, 세종이 김종서한테 이런 질문을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세종도 이때쯤 해서 슬슬 김종서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은 좀 이제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임금께서 묻기를 도절제사가 야인들이 조회하러 올 때 관기에게 뇌물을 주는 자가 서울에 가도록 허가하고 그렇지 않는 자는 가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관기를 통해서 뇌물을 받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둔전을 많이 경작하여 폐단이 된다는데 과연 그런 일이 있는가 하시어, 그러니까 세종이 조석강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너 그런 일이 있냐? 확인차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 뉘앙스상 보면은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답하기를 그런 일은 없습니다고 하였다. 자, 그러면서 김종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하면서 이제 해명할 준비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아무리 군신간에 뭐 신의가 있다 어쩌다 한다 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외방에 나가 있으면은 좀 의심을 사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박호문은 김종서가 모친상을 치르고 돌아가는 길에 기생을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 기생을 통해서 여진족들로부터 온갖 뇌물을 받아먹고 있다. 라는 등 정말 갖가지 악성 루머들을 퍼뜨리고 다녔죠. 처음에 세종은 김종서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듣고 일단 의심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이게 계속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종도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김종서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김종서가 강력하게 해명을 하죠. 그러면서 박호문의 농간이 금세 이제 들통이 나게 됩니다. 화가 난 세종은 곧바로 박호문을 체포를 해서 국문을 해버렸고, 또 김종서한테 이제 깔끔하게 사과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종도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이거 이대로 계속 있으면은 제2의 제3의 이런 경우가 자꾸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러면 천하의 김종서라 하더라도 버티기가 힘들지 않겠냐 하는 것을 걱정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때마침 이 무렵쯤 해가지고 건주여진 오도리족 추장 범찰이 김종서한테 찍혀가지고 파저강으로 도망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세종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김종서가 할 일은 거기서 다 끝냈다. 앞으로 거기에서 해야 될 일들은 김종서 같은 그런 강단인 사람이 아니라 좀 더 온화한 사람을 파견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김종서를 불러들이고 황보인으로 교체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당시 세종은 김종서가 북방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일처리가 빈틈이 없었다면서 상당히 치하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지적하는 말도 하는데, 다만 범찰과 관련된 문제는 김종서의 실책이 맞다. 그래서 일단 너의 일은 다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라. 넌 돌아오고 새로 사람 파견할 테니까 교체해라 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마터면 김종서는요, 박호문의 농간으로 인해서 불명예스럽게 잘릴 뻔했었는데, 다행히도 세종이 끝까지 신뢰를 보여줬기 때문에, 잠깐 중간에 이제 의심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끝까지 신뢰를 보여줬기 때문에 김종서는 명예롭게 중앙으로 다시 복귀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세종이 김종서에 대해서 당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지금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는 본디 유신으로서 몸집이 작고 관리로서의 재주는 넉넉하나 무예는 모자라니 장수로서 마땅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김종서가 굉장히 대담하고 강단이 있고 뭐 그런 건 맞긴 한데 천상문관이라서 체격도 왜소하고, 그래서 원래 이제 무장의 역할을 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죠. 다만 그가 이를 만나면 부지런하고 조심하여 일 처리하는 것이 정리라고 상세하며, 사진을 새로 설치할 때에도 처치한 것이 알맞아서 갑자기 그 효과를 보았으니 이것은 포상할 만하다.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말하는 육진 개척 사업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종서라는 거예요. 육친 중에서도 하나는 경원군 같은 경우는 정도전이 이미 만든 거고, 영국진도 뭐 이제 김정서 오기 전에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김정서가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유지가 됐던 거죠. 그리고 삼진을 김정서가 만들고 마지막으로 부령은 이제 그 뒤에 황보인이 와서 만든 거긴 하죠. 하여튼 그래서 뭐 이제 사진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이 사진이 잘 유지되는 것도 전부 김종서의 공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까닭으로 비록 작은 허물이 있어도 문득 논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성 루머가 있어도 내가 끝까지 김종서를 믿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김정서를 형조판서에 임명한 다음에 차후 북방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김정서하고 상의를 해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신뢰를 보여주게 됩니다. 더불어 세종은 이런 말도 남겼어요. 내가 있더라도 김정서가 없었다면, 혹은 김정서가 있었어도 내가 없었다면 이 육진의 과업은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하면서 김정서를 치하에 맞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육진 개척은 현지 최고 사령탑인 김정서, 더불어서 일선에서 직접 무력으로 밑바탕이 되어준 이징호, 그리고 후방에서 끊임없이 신뢰를 보여주고 지원을 해준 세종, 이 세 사람의 트로이카 체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종 때 있었던 육진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뤄봤는데요. 사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무엇이냐? 이 육진 개척에 있어서의 희생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과연 어떤 희생자들이 존재를 했었고, 또 이 어두운 일면은 또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